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 전 세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브라질의 농부가 기른 원두, 아프리카에서 온 코코아, 동남아시아의 사탕수수, 중동의 원유로 만든 연료, 그리고 전 세계 물류 시스템과 바리스타의 손길까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심지어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나 권력이 이들에게 협력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거래하고 경쟁하면서 이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자본주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모습?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의 축?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요한 노르베리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스러운 독점가와 권력을 쥔 지주들의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런 그가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엘리트만이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호받으며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야말로 권력층을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가 쓴 책이 바로 자본주의자 선언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일론 머스크가 성공 그 이상의 자본주의를 알려주는 책이라며 강력 추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밝혀내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본가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나요? 50%? 30%? 아니면 적어도 10%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50년에 걸친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혁신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중 차지하는 몫이 겨우 2.2%에 불과했습니다. 단 2.2%입니다. 그럼 나머지 97.8%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면서도 나머지 98%를 가져간다. 자본가들이 빚을 지고 집을 담보로 잡고 밤낮 없이 노력해서 성공해도 고작 2.2%만 가져가는 동안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남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통수단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우선했을까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윤이었습니다. 흑인 승객도 중요한 고객이었고 차별은 매출 손실과 추가 비용만 늘렸습니다. 그런데 남부주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흑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결국 정부는 인종분리법, 즉 짐크로 법을 도입했습니다. 민간 교통회사들은 반대했고 법을 따르지 않으며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원들을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경영진에게 징역형까지 경고하며 차별을 강제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차별은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정치가 만든 장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왔던 것이죠. 그럼 환경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은 환경 파괴와 비례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일대가 전 세계 180개국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상위 37개 국가는 모두 부유한 서구 민주국가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위권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했죠. 연구진은 환경 성과는 국가의 부와 강하게 연결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이외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회는 깨끗한 공기, 안전한 물,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의 9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유입되고 필리핀 한 나라에서만 배출되는 양이 유럽과 북미 전체의 7배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기계의 일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였지만 세계화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 다니엘 클라크가 당시 디트로이트 노동자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황금기는 더러움, 피로, 지루함, 망가진 몸, 탈진한 정신이었습니다. 한 철강 노동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 설령 나간다고 해도 팔 하나나 눈,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 제조업 황금기라는 기억은 극소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이폰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아이폰 7의 판매가 $649 중 중국 조립비는 $8 50센트, 겨우 1.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8.7%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설계자,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케팅 인력에게 돌아갔죠. 조립을 값싼 지역에 맡김으로써 미국은 저임금 단순 노동 대신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제품 가격 경쟁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호텔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층이 높을수록 방은 더 넓고 전망이 좋으며 스위트룸에는 고급 침구와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1층은 소박한 방이고 여기에 처음 묵는 사람들은 대개 첫 직장을 구한 청년이나 이제 막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호텔의 특별한 점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사람의 70%는 단 1년 안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무로 이동합니다. 1980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5%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지만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5%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 계단은 과거보다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을 오를 기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초봉이 지나치게 높았다면 애초에 이 호텔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더 이타적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 152개국을 대상으로 혈액, 장기, 골수 기증 의향, 자선 기부, 자원봉사, 낯선 사람 돕기 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시민들이 낯선 이를 도울 확률이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중 일부를 익명의 다른 참가자에게 제안하게 하는 실험입니다. 부유한 시장 경제 국가의 참가자들은 절반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 미만을 제안하면 오히려 수락자가 모욕감을 느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 참여가 활발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더 관대했고 불공정에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재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야말로 더 넓은 범위의 타인을 신뢰하고 돕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생긴 패거리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실패해도 구제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익도 못 내고 빚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기업이 1980년대 후반에는 20곳 중 한 곳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6곳 중 한 곳으로 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이익과 손실의 균형에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면 정부 지원이 필요 없고 없다면 퇴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마저 국가가 떠안아주면 경제는 병들게 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럼 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본주의가 좋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일까요? 사실 저자의 진짜 메시지는 훨씬 깊고 복합적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본주의와 왜곡된 자본주의를 구분하고 99%를 위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경제가 아니라 자유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이 버는 자유만이 아니라 덜 벌고도 행복하게 살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구 국가 노동자의 2050%가
더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업무 부담이 적은 직업을 택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승진을 거절하며 더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 것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고. 구속, 관세 장벽, 건축 규제, 착취적 세금 외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로 쟁취해야 할 세상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런 관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책에는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과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주도 혁신과 시장주도 혁신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독점 기업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까지 말이죠. 특히 한 가난한 마을의 밀짚 모자 사업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본가가 사라지자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 자본주의자 선언은 2025년 8월 21일 유노북스에서 출간된 경제이론서입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부터 기업가, 정책, 입안자,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투자자까지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경제 도서와 인문학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자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